이게 맨날 말 바꾼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장이 유동치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헤지펀드예요. 저는 옛날에 20, 30년 전에 제가 그 애널리스트 할 때 저한테 많이 의뢰했던 헤지펀드들이 해외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보를 하루에 30개를 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실적 호조에도 조선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실적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소외했죠. 그 다음에 잠수함, 캐나다한테 그 실패했죠. 예, 센티먼트 안 좋죠. 예, 밸류가, 절대적인 밸류는,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마스가 포함해서, 큰 테마를 갖고 가는 거예요. 소외됐다라고 보시고요. 이게 벌써 소외되게 됐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주도주가 좀 헤맨다. 갈 데가 애매하다. 그럼 조선주가 좀 어텐션을 받을 소진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이유로 먼저 살 주식이 아니었다. 소외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의미가 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실패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이게 그 뭐지? 우선 협상 대상자잖아요. 하다가 걔네들이 독일이 실패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데 그걸 보고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말이에요. 돌이켜보면은 뭐 하나의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는 거는 그런 종목을 자기 종목의 10% 이상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뭐 3,000단지야? 그중에 뭐야? 다른 얘기지만 다른 거, 뭐 코로 티슈진, 뭐 있었죠? HLB 이런 주식이 한 대 몰빵하면은 그거는 레버리지보다 더 큰 나쁜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거 선택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거기 내부자를 알 정도로 확실히 아는 게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통해서만 이렇게 가서 접근하는 거는 실패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그 케이스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중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현재 없고요. 아까 그 기존의 반도체 주식이 뽀개져서 앞으로 10% 더 빠지고 장 없다. 장은 이제 6천 이하로 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 보셔야 되는데 그때 봐서 목표 주가와 괴리가 70% 이상 훅 빠져 있으면서 수급이 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파는 게 좀 둔화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더 더디고요. 아까 하나오션처럼 한 방에 있는 건 하나오션이고 엔진 포함해서 다각화된 비즈니스, 마켓이 애매할 때는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방산 업종은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3분기 말, 4분기 가면 갈수록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포함해서 오도 밖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주가 밑 빠졌잖아요. 종전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은 방산 업종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LIG하고 뭐 하나잖아요.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목표 주가 괴리잖아요. 이게 60%, 0.6 이하로 빠졌으면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얘기거든요. 0.6 정도는 지키면서 수급을 봐야 돼요. 다른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3분기 후반기, 4분기 가면 갈수록 하반기 실적이 좋은 방산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7월달 중반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하지만 노려볼 수는 있다.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셔야 돼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300만 원, 280만 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고요. 매수 기회는 10번에서 20번 분할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가 175만 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가면 175만 원 개런티 한 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75만 원도 그 IBK에서 나온 숫자인데 그나마 리즈너블 합니다. IBK에서 나온 숫자가 28년도 넘버가 EPS가 300만 원 목표 주가 하는 애널리스트보다 고작 10%밖에 안 작아요. 10% 차밖에 없는데 목표 주가가 왜 이렇게 차가 나요? 밸류를 달려있기 때문이죠. 300만 원 하는 사람들은 60배 줍니다. 언제 기준으로?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8년도 수치에 60년치 쳐준 PER 60배를 쳐준 게 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증권사. 근데 거의 비슷한 날 이 친구는 이익이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PER 39배를 줬어요. 39배를 줘가지고 175만 원이야. 자, 26년 아니고 27년 아니고 28년도 이익에 IBK 이익이 되는 거예요. 39배가 175만 원입니다. 지금 130만 원인가 뭐 그렇죠. 20몇 프로, 30% 업사이드가 좀 안 되냐? 너무 작아요? 한 100% 되면은 사실 거예요?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장률이 이 친구는 58%, 57% 연간,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해놓고 PER 39배. 이 넘버가 맞으면 39배는 시간을 두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이 워낙 크지 않잖아요. 이것도 장중에 나눠서 사야 됩니다. 아침에 흥분해서 산다. 그러면 뒤에 오후에 빠질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분할이 2번 분할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0번 분할이고 20배 분할이라니까. 예. 여러분들 자산이 500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더 분할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내로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러면 분할해야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땐 낮은 걸 보면서, 낮게 한 친구가 보면서 이게 현실적이네. 그거보다도 더 싸게 해야 됩니다. 170만 원, 39배, 내후년도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서 10%, 20% 변동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7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제가 개런티 한 거 아니에요? 낮게 잡아야 된다고. 어떻게? 0.8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 증가로 MLCC, FC, BGA 성장세가 계속될까요? 맞아요. 지금 MLCC하고 MLCC가 얘네 매출의 반, BGA 이게 기판이 반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170만 원 갈지 200만 원 갈지 얼마 전에 갔을 때 그거는 MLCC 대표적인 무라타, FC, BGA의 대표적인 이비덴, 얘네 주식이 많이 일본에서 가다 보니까 같이 따라간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주식이 갈 때 걔네들이 오버됐으면 어떻게 해? 걔네들이 오버됐으면 걔네가 빠지면 우리도 빠지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그래서 나올 때 200원, 300원 할 때 저도 목표 주가 나올 때 그거는 기준 잡아야죠. 걔네들이 개똥이 아니니까. 근데 항상 0.8, 0.7 그 목표 주가 나올 때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아니고 짬뽕한 목표 주가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고 0.7 정도 해서 들어가서 10번 해서도 손점에 걸리면 손점에 반을 하고 나오고 다시 더 낮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맨날 말 바꾼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장이 유동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헤지펀드예요. 저는 옛날에 20, 30년 전에 제가 그 애널리스트 할 때 저한테 많이 의뢰했던 헤지펀드들이 해외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정보를 하루에 30개를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내부자가 디스커션 한 3번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결정해요.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그렇게 느끼면서도 70%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톤스 오브 인포메이션을 소화시키고 결정해요. 그리고요, 일주일 뒤에 너무나 큰 정보가 들어오거나 시장이 막 변동하잖아요. 그러면 헤지펀드는 적자 보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스탠스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도체 한국이건 외국이건 반도체 너무 하다, 빅테크가 낫다 그러면서 1, 2개월 전부터 팔았고 한국이 헤게모니에서 지게 만들었고 반도체 메모리를 지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 빠지고 나니까 슬쩍 스마트폰이 또 포지션 바꿔서 포지션 리와인드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게 네온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런 거 안 보고 스캘퍼 하루에 50번 거래하십니까? 스캘퍼 하루에 오늘 사갖고 오늘 파는 거 데이 트레이드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처럼 진짜 3년 5년 동안 묶어놓을 수 있어요? 3주도 못 버티면서? 그 대부분은 헤지펀드라고. 대부분 헤지펀드는 뭐냐? 많은 정보를 누가 빨리 소화시키고 결정을 남들보다 일찍 하고 정보가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또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헤지펀드예요. 대한민국 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맨날 줄 작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MLCC, BGA 뭐 좋고 목표 주가 나올 때 230만 나올 때 애누리 깐다. 그리고 비교할 때 미국의 일본의 무라타하고 이비덴 비교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걔네들 자체가 오버됐으면 어떡해?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능력까지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 것만 믿고 당장 그날 사는 거 분위기 알겠는데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도 귀담아 들으시고요. 귀담아 안 듣더라도 자동적으로 무조건 10번, 20번 띄엄띄엄
만약에 250만 원대 가다 주가가 220만 원. 그러면 그때 그거 그다음에 21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이런 식으로 10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물려도 20% 적자 나기가 쉽지 않다고. 근데 그게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물리죠. 물리면 20, 30% 물리죠.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거나 흥분할 때 사면은 쉽지 않습니다. 성장성, MSCI, FCBGA 성장성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00만 원 가까이 목표 주가 부르는 애널리스트가 있죠. 쟤네들이 얘기하는 성장세가 좋다. 그건 제가 동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PER이 60배 쳐줄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 얘기하는 거지 성장세가 30%가 아니고 50%라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20% 올라갑니까? 이게 아니죠. 삼성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 실적은 아니고요. 실적은 아니고 장기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에 워낙 회사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질문에 얼마만큼 상세한 답변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예측이 좀 중구난방은 아닌데 아무래도 27, 28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좀 이렇게 가정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좁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지 IR 컨퍼런스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아서 MLCC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 MLCC가 만약에 AI 쪽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쓰인다. 그러면 넌 AI 쪽은 얼마나 수급이 타이트하냐. 그리고 만약에 공급을 증가시키고 캐펙스 증가시키려 하면 이게 얼마 만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나올 수 있느냐. 더 구체적인 거. 근데 FCBGA 기판이 바뀐다는데 그 인텔하고 관련되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질문들과 답이 있어야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주 충실하게 지금보다는 한 2배 이상의 충실하게 나와야지 주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세히 나온다면 주가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애널리스트가 그냥 의례적으로 뭐 올해 실적 얼마 올려요. 뭐 단기적으로 반도체 MSCI 가격도 올라가요. 이렇게 뻔한 얘기로 목표 주가 250만 원, 300만 원 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싸 보이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00% 확보 후에도 목표 주가가 하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관계없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일상보다. 네. 국내 생산하는 것이 저번에 무슨 대전에서 불나고 그러는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내수도 외산 자동차한테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그럼 주가가 더 빠진 이유는 뭐냐? 관계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여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북밸류 1배가 45만 원 정도 같은데 6만 원인가? 그 이하로 빠졌죠.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1배가 안 되니까 절대적인 밸류가 무너지기에는 조금 하방 경직이 있을 때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관계없고요. 보스턴 지분 하는데 그거는 원래 스토리 나온 거니까 원래부터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아니면 로봇 이 사업에 대한 내러티브만 가지고 80만 원 부른 것 자체가 무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로봇 중 어느 쪽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십니까? 성장 가능성은 글쎄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은 로봇 산업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좀 더 보스턴 다이내믹스 포함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이 성장의 잠재력은 더 큰데 현대차가 성장을 실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로봇인 것 같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그쪽에 로봇 쪽에서 계속 가시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로봇 쪽의 내러티브가 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무슨 신설하고 아니면 뭐 조직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이 현대차의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지요. 경쟁 관계를 유도시키면서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이런 주가들이 올라가면서 순수한 로봇 산업을 갖고 있는 주식보다 현대차가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 산업이 각광받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면은 현대 자동차보다는 다른 주가가 더 올라가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차? 본업이 잘 돼야 돼요, 자동차가. 그리면서 시간을 두면서 로봇가 애딩이 되고 그러면서 포텐셜이 엄청 큰 자율주행차도 뭡니까? 구글의 머리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가져오고 엔비디아 도움받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장기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우리가 너무 급했어요.
그렇다고 43만 정당은 아닌데 이게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될 확률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다.